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실패해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진정됐으나 골드만삭스 소환 소식이 투자 심리를 다시 위축시켰습니다. 다우는 9,800선으로 밀렸습니다. 어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기립 작업이 지연됐던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르호가 예정대로 내일 발사될지 여부가 오늘 오전 9시 나르호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인 아이폰4를 공개했습니다. 삼성도 오늘 오전 갤럭시 S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애플과 삼성 간의 정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삼성그룹이 신경영 선언 17주년을 맞아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마블 정제를 새로운 화두로 내세우며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1660선에 있었던 코스피가 한 번에 많이 떨어져 1630선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3거래일 만에 지수를 떠났습니다. 어제 한 2,500억대 정도 팔았었는데요. 무엇보다 헝가리 국외 디폴트 가능성, 또 미국의 정말 좋지 못했던 고용지표, 이 같은 겹악재가 우리 증시를 옥죄었는데요. 그래도 뉴욕장에서 다우가 3% 급락하고 인근 국가인 일본이 거의 4% 가까이 급락한 것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낙폭을 2% 안쪽으로 좁혔다라는 것에 대해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일단 전약 후강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치한 심리선 근처까지 올라와서 1640 근처까지 막판에 끌어올렸다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제 외환시장이 특별히 많이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외환시장 포함해서 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환시장 먼저 한번 볼까요? 35원 이상이나 뛰어서 1230원대 중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26포인트, 1.5% 정도만 하락을 해서 1637.97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2%대 낙폭 자체는 코스피보다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 증시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대만은 장중에 3.5%나 빠졌었다가 2.5% 낙폭으로 묶었고 중국도 막판에 많이 좀 낙폭을 줄이면서 1% 안쪽으로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장 중에는 2,500선을 상해종합지수 기준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일본이었죠. 3% 후반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해서요. 니케이가 9,500선에 겨우겨우 턱걸이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을 한번 보죠. 네, 자, 다우가 기술적 반등이 있어줘야 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제 9,800대까지 밀려내려왔는데요. 낙폭 자체만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대로 낙폭 자체는 더 컸습니다. 반등에 실패한 뉴욕 증시보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서울현대신문 국제부에 있는 김희원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네요. 네, 지난주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월요일장에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높았는데요. 주초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이틀째 급락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우지수가 1.6%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4%나 급락했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소환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 다우가 기술적 반등에 실패했다라고 보기엔 좀 재료가 약하다 싶기도 한데요. 이틀 연속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가 장을 짓누르면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폭락을 불러왔던 요인 중에서 헝가리의 정부 적자 확대 가능성은 과장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시장에서는 같은 날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나빴지 않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미국 증시는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크게 호전됐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한 채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게 독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면 유럽 재정 위기 국면 속에서도 중심국이 탄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능한데요. 네. 하지만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 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난주 뉴스에 더 반응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유럽 재정 위기가 미국 실물 부분에
주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응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기 급급했던 투자자들은 장 마감 시간이 다가와도 별다른 호재가 나타나지 않자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해서 장끝물의 하락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더 증가했다. 결국에는 네. 그 전일에 안 좋았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어떤 안 좋은 해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끌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의 힘이 좀 크군요. 그렇죠? 예. 앞서서 나스닥 지수가 2% 이상이나 급락했다고 하셨는데 애플의 4G 폰이 공개가 돼서 애플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애플이 이날 기존 아이폰보다 기능과 성능이 강화된 4세대 아이폰을 공개했는데요. 보통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전혀 약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제품은 화상 통화 기능을 갖추고 있고 두께가 9.3mm로 보다 얇아진 것 등이 특징인데요. 현지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애플의 4G폰 국내는 7월 중순쯤 18일 정도로 지금 날짜가 출시 날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로화도 1.20달러 깨고 내려가서 이것도 역시 좀 반등을 줬으면 싶었는데 역시나 추가적으로 소폭이는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는 이날 유럽 증시 흐름에서도 확인됐는데요. 약세로 출발했던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의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줄여갔지만 결국 등락을 지속하다가 1%가량 추가로 하락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부 예산을 대폭 줄여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지만 위기 완화 기대감을 확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는 국가 부채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2유로 선을 깼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유로당 1.18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EU 융커 의장은 그래도 지금 현재 유로 달러 레벨 자체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대외적인 코멘트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시장은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유가는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한데 유로화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유가는 그 전일에 4%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제유가는 이날 시소 장세를 펼치다가 소폭 상승하는 것을 마감했는데요. 그래봤자 WTI 7월물이 지금 71.44달러 선에 마감하는데 그쳤습니다. 장중에 원유 공급이 올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이 잇따라 나왔지만 상승세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달러화 강세 국면, 즉 유로화 약세 국면이 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현대신문 국제부에 있는 김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와줄 것이다 기대를 모았었지만 다우의 만선 회복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괜찮게 버텨줬는데요. 이 같은 뉴욕 증시 또한 추가적인 하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갖죠.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좀 여쭤보죠. 예, 일단은 지난 주말 미국 고용 부진과 그다음에 헝가리발 유럽 재정위기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 실망이 좀 더 지수 영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 소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보다도 일단 그에 앞서서 터졌던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뉴욕 증시가 예상외로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그래도 2%대 안쪽으로 하락만 하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좀 선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규모를 매도를 한다든지 지수도 만약에 더 빠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역시 어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IT와 자동차 섹터 등 주도주의 그런 강력한 주가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계속적인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재차 외국인의 매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00선 초반까지 조정 가능성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조정 국면을 즐기면서 좀 하락하는 IT 자동차 주도주들은 어차피 2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 갈 거니까 좀 분할 매수해서 살짝 담아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역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예,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랐을 때는 일부 비중을 소폭 줄였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재매수 들어가시는 그런 관점이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IT 자동차 섹터의 그런 주도주 역할은 일단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이후부터 계속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주도주 섹터의 그런 가격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환율과 유가가 계속해서 해당 섹터의 실적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물량 측면에서나 가격 측면에서 견조한 실적세가 예상되고 있는 기존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제 전 저점이 1,532포인트, 그래도 뭐 한 1,600선까지 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1,600을 깨거나 하는 상황이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진 않겠죠? 일시적으로는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는 거의 다 직전 저점을 좀 깨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한편 국내 증시가 이런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환율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약 1,200원대까지 한 4% 정도 절하가 된 상황인데요. 네. 국내 원화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훼손은 없을 것 같지만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유럽발 재정 위기 등이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한 4% 정도 절하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금 1,630선까지 지금 버텨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을 고려했을 때 즉 MSCI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지수도 약 1,600선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역시 외국인도 뭐 큰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도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지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끝으로요, 전략도 세워주셨고, 오늘은 시장에서 이것만 챙겨봤으면 좋겠다. 변수들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1,235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인 그 투기적인 성향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금요일은 환율 동향과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 강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최근 직전 저점을 깨면서 계속해서 4년 최저 수준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 환율 추이에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달러 관련해서 또 우리 원달러 환율까지 잘 보셔야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1,6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서 서정함 대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뭐 우주항공 테마 얘기도 해봤었고 저희가 원전 수출 관련해서 또한 수혜주들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 테마 쪽의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보면. 네, 역시 최근에 뭐 테마주들이 급락장 속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의 그 아이폰 4G에 대항할 만한 갤럭시 S라는 핸드폰이 이제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인데요. 네, 오늘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럭시 S 출시를 앞두고 뭐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어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냥 관련 중소업체 중에서 가장 그 강한 모멘텀을 받을 만한 회사가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현재 지금 갤럭시 S는 AMOLED 아몰레드라는 그 LCD 패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아몰레드의 가장 큰 대형주 수혜주는 삼성 SDI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소업체는요. 아무래도 가장 영향이 큰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 크로바이텍 같은 종목들, 그런 관련 종목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삼성 SDI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보다는 현재 덕산 하이메탈과 대주 전자재료 중소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플렉스라든가 아모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플렉스,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AMOLED 관련 기업은 맞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기업은 바로 그 덕산 하이메탈과 대주전자재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네. 두 종목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덕산 하이메탈 그러면 얘기 먼저 들어보죠. 예, 덕산 하이메탈은 제가 몇 번 좀 설명했던 종목입니다. 네. 사실 그 AMOLED 유기 물질 생산 업체고요. 현재 그 삼성전자 갤럭시 S 그리고 태블릿 PC인 S패드의 그 AMOLED가 그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산 하이메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큰 그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2조 5천억을 투자 예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외국계 장기 장기 투자 펀드들이요. 5% 이상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를 하면서요. 현재 뭐 투자 그 3대 주주로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장기 투자 펀드가 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들어왔다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이 사실 뭐 이제 저점 찍고 쭉 올라와서 전 고점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래도 차트는 좀 예쁜 차트인 것도 같은데 기술적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거래량은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전에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 우상향하는 곡선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점에서 약간 높은 22,000원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역시 전에 그 횡보하던 위치였죠. 14,00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인 19,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요, 매수를 해보실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또 예상 매입가까지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요. 뭐, 이따가 한 종목 정도 더 보고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여쭤보죠. 뭐, 삼성 SDI가 오늘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를 내놓게 되는데, 지금까지 올랐다가 혹시 오늘 떨어지면 잡으라는 전략이신지, 아니면 오늘 어떤 출렁임 없이 쭉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하필이면 말씀하신 이날 갤럭시 S가 나온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그 갤럭시 S 출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 4G도 이제 뭐 그 발표를 했고요. 네.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발표를 한 다음에 한번 주가는 출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중에 최근에 아침에 시초가 매매보다는요. 장 후반에 아니면 장 마감 시간에 매매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뭐 투기 세력들이 개입되는 걸 약간 피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적정한 주가로 매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장중에 뭐 갤럭시 S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걸 좀 지켜봤다가요. 장 마감쯤에 매매하시는 전략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차트까지 한번 보았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덕산 하이메탈보다 오히려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우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아무래도 가장 우량한 중소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PDP용 전자재료를 생산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MOLED 발광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 라인을 갖추면서 AMOLED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이 뭐 9억 3,400만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흑자 전환 가장 큰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10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AMOLED 발광 소재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 전자재료 양산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요. 뭐 얼마나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또한 덕산 하이메탈 대비해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을 보더라도요. 네. 좀 꾸준히 우상승하는 모습 좀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조정다운 조정 받지 못한 종목들이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상적으로요. 주가 흐름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나 이렇게 좀 오히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목표가는요. 요 상승하는 점을 따라 가봤더니 이제 17,000원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800원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800원, 그리고 매입가는요, 역시 뭐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은 1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 지금 목표가 17,000원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재 가격은 12,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중기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급하게 17,000원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우선 단기 목표가가 17,000원이고요.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잡으셔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데 아무래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 목표가를 먼저 정해드린 가격이 17,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앞서서 인터플렉스나 이모텍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대주전자재료와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형주이고 연속해서 계속 많이 올라서 안타깝지만 버스 떠나보낸다는 심정으로 삼성 SDI는 좀 제쳐두고요. 덕산 하이메탈과 대주전자재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둘 간의 비교도 필요하겠죠. 예, 덕산 하이메탈과 대주전자재료는 사실상 거의 뭐 같은 일을 하는 업체라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해볼 만한 업체들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와 그리고 이제 크로바 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네.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AMOLED 유기물질이나 네. 그게 바로 접촉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그 AMOLED 생산 장비 부품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회사의 그 큰 수익을 좌우하는 부분이 AMOLED가 관련이 좀 크진 않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지금 덕산하이메탈이나 대주전자재료처럼 AMOLED 관련 수익이 컸다면은 글쎄 과연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크로바 하이텍도 역시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만약에 오늘 갤럭시 S가 나오면서 좀 크게 출렁이는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은요. 글쎄요, 좀 단기 저점 측면에서 저가 매수로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긴 되는데, 글쎄요, 지금 제대로 된 3D가 아니고 제대로 된 그 AMOLED 관련주로 좀 분류하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AMOLED 관련 테마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히려 아무래도?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 쪽으로 네.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크로바 하이텍은 AMOLED 유기물질이라든가 발광 소재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관련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갤럭시 S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주전자재료 덕산 하이메탈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도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뉴스인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이제 월드컵 개막을 이제 4일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그 월드컵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3D TV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월드컵 수혜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지원까지 있을 거란 예정이 나와가지고요. 네. 최근에 계속 들썩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식경제부에서요. 네. 지식경제부에서도 그 3D TV 관련해가지고 그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 관련 종목으로는 TLI, KDC, 잘만테크, 현대 IT 같은 종목들이 중소기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판단이 되는 것은 바로 TLI와 KDC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TLI와 KD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TLI, KDC 역시나 3D TV 관련해서 덕산 하이메탈만큼이나 그렇죠? 대주재료, 전자재료만큼이나 아마 많이 회자가 된 종목이라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것과 이것의 어떤 차이, 이 기업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뭉뚱그려 아시겠지만 조금 상세하게 하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해봐 주시죠. 예. TLI 같은 경우에는요. 예. TLI 같은 경우에는 그 3D TV
TV 내에 들어가는 그런 LCD 패널 IC와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 IC 그리고 좀 핵심 부품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T콘이라는 TV 컨트롤러 약자죠. T콘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KDC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최근에 뭐 아바타, 뭐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3D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됐었는데 네. 그런 3D 영화의 극장용 3D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차이는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TLI가 아무래도 3D TV 최근에 월드컵 수혜주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를 다 영화로 만드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월드컵 경기는 보통 이제 최근에 3D TV로 방영이 되는 게 아무래도 집에서 3D TV로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질 거란 예상 때문에 이 TLI가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뭐 경기 한 40%가량은 3D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막 향후에 지금 뭐 당장의 수혜보다는요. 향후에 이 3D가 좀 대중화되는 계기가 이번 월드컵이 된다고 하면은요. TLI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지금이라도 좀 관심 꾸준히, 갖고 꾸준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TLI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그 8세대 라인에 이제 지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공격적인 3D TV 판매 전략에 따른 수혜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LG전자 3D TV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올해 매출액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한 18% 증가한 1,07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LI는 최근에 뭐 주가 조정도 크게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121선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요. 3만 원을 우선은 전고점을 뛰어넘는 3만 원을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으로 판단이 되는 2만 원 그리고 매입가는 역시 어제 종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에서는 매입을 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16,000원까지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깊게는 보지 않고 2만 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TLI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한 종목인 KDC 얘기도 좀 들어볼 텐데 주가 흐름이 지금까지 비슷했습니까? 예, KDC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크게 상승한 후에 좀 장기간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직접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TLI가 더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KD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용 3D 장비 제조업체로서요. 지금 최근에 뭐 붐이 일고 있는 그런 3D 영화관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지식경제부 3D 산업 육성이 올해 23억 정도 투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KDC가 크게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3D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요. 지금 17억 8천만 원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올 한 해 3D 사업 부분 매출이 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월드컵 수혜주보다는요. 앞으로 3D 산업이 꾸준하게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으로 좀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좀 그 많은 매매 물량이 매물대가 몰려 있는 6,600원 선을요. 우선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이었죠. 3,500원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어제 종가는 5,080원으로 끝났는데요. 어제 종가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에서 매입을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만한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에 뭐 3D TV 테마가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열풍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DC는 조금 단기가 괜찮겠고 TLI는 중장기로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아무래도 3D 모멘텀의 직접적인 수혜는 TLI 쪽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은 최근 주가 흐름도 TLI가 더 좋았습니다. KDC보다는. 그래서 만약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KDC보다는 TLI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 S 수혜 관련해서 덕산 하이메탈, 대주전자 재료 얘기 들어봤고요. 월드컵 또 임박해서 테마로도 묶이고 있는 3D 테마 중에서 TLI와 KDC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 있는 서정함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8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한 반등에 실패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 빠져서 다우가 9,800선대까지 밀렸는데요. 이렇다 할 악재가 글쎄요. 골드만삭스 소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등급 강등 뭐 이런 것들 정도이지 사실상 커다란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저해할 만한 악재는 없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전일에 좋지 못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 안 좋은 영향이 이틀째 갔다. 이런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지표도 더 좋았고요. 유럽발 재정 위기를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재료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뉴욕과 유럽 모두 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가 9,800선까지 밀려 내려온 날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1637, 36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483포인트 정도로 강보합, 약보합 일단 혼조세이긴 하지만 일단 보합세 정도로 출발을 합니다. 약간의 낙폭이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뭐 보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삼성전기 정도이네요. 삼성전기가 1% 이상 뛰면서 14만 2천 원까지, 그죠? 그리고 다 거의 보합 정도로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또 78만 2천 소폭 더 내려오고요. 포스코도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겨우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한 보름 동안 13만 원대라 그러죠. 아직까지 13만 뭐 중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제 4% 급락했던 신한지주 역시 올라올 줄 모르고요. KB금융 역시 은행주 오늘도 약하다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뭐 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미미합니다. 10만 2,500원. 오늘 크게 움직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딱히 없습니다. 어제 보합이었던 LG화학이 오히려 오늘 좀 올라오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자동차주들 다 갈 때 모비스가 혼자 못 갔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빠지니까 같이 좀 빠져버립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제 4% 가까운 급락이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좀 괜찮았었죠. 거의 1% 가까운 상승. 그러나 어제 상승분 다 다시 되돌려놓고 있네요. 26,4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다 약보합세인데 오늘 애플의 아이폰 4G 폰이 나오게 됐는데 말이죠. LG 디스플레이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일단은 약보합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또 사상 신고가를 또 내네요. 34,100원까지 보여줍니다. 어제 장중에 정말 가장 많이 높았던 가격이 33,900원이었는데요. 오늘 34,000원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코스피가 9시 2분 막 지나면서 상승 반전이 되는군요. KT도 오늘 매수세 좀 받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뭐 딱히 밀리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금융도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주회사 LG도 일단은 보합으로 조용합니다. 삼성전기의 상승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MLCC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수혜를 또 삼성전기 쪽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SK에너지도 반등 나와주고 있고 롯데쇼핑, 신세계 모두 다 흐름 괜찮습니다. 삼성화재, 생명 모두 다 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상황. KTNG도 흐름이 아주 견조합니다. 자, 삼성 SDI도 오늘 또 신고가가 될 것 같습니다. 18만 500원. 오늘 단연코 역시 스마트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삼성 SDI의 상승폭이 그나마 좀 눈에 더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코스닥도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뭐 거의 다 보합인데요. 동서가 1% 이상 상승, 네오즈 게임즈, 태웅이 1% 이상 상승. 많이 빠진 종목들은 딱히 없는 가운데 루멘스가 5% 이상이나 급등합니다. 덕산 하이메탈 저희가 좀 전에 봤었죠. 역시 스마트폰 관련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고 실리콘웍스도 2%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미팜도 3% 급등.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오늘 스마트폰 관련한 IT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상승 반전에 성공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 정도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긴 하지만 판다 하기에도 좀 뭐할 정도로 아주 소폭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 전문가 통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죠. 우리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 곧바로 상승 반전을 했어요. 네, 미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를 하향 이탈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다시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0.7%가량 하락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2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전저점을 하향 이탈한 미국 증시나 다시 확대되고 있는 유로화나 달러화의 변동성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당분간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의료정밀, 건설, 운수창고, 서비스 업종이 이제 두드러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만이 좀 소폭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1600선에 대한 어떤 위협도 오늘 느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요. 어제도 2% 이상 뭐 빠졌었다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좀 덜 빠진 편, 다우에 비해서도 덜 빠진 편. 오늘 출발 상황도 일본보다 나은 편이고 당연히 뉴욕보다도 지금 덜 빠져서 오히려 플러스까지 반전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선전을 하는지요? 네. 일단 최근 유럽 문제나 또 이제 북한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완화되면서 반등세를 보였던 국면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하락 국면에서도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럽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진정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높은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작용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남유럽 재정 적자 문제가 헝가리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시장이 다시 이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는 동안 코스피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남유럽 문제와 천안함 사태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급락했던 코스피 1560선은 중기적으로 의미 있는 저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 조정 역시 새로운 돌발 악재 부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불거진 악재 여진 정도로 풀이되고 있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지시할 수 있는데요. 최근처럼 글로벌 주요국들과 IMF, ECB 등 정책 공조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헝가리가 디폴트에 빠지는 등 새로운 충격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사태가 최악으로 섰던 상황에서도 지난 5월 수출이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유럽발 재정 위기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나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12개월 포워드 PR이 8배 중반 수준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하방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최근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60 정도에서는 아마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 이하 쪽으로 아래쪽으로 밀릴 것 같진 않다. 저가 매수의 상황으로 시장을 좀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있는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들어보는 시간 갖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유로화가 또 반등을 못했던데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원달러 환율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7원이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이제 장중에 좀 꺾이면서 네. 주식시장을 이제 좀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7원 정도 상승을 했지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37원 정도로 이제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여기 환율의 상승분은 바로 만회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화가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20달러, 뭐 하루 정도야 또 깰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반등을 시원하게 못하는 모습. 악재가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도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모습. 이와 연동돼서 우리 국내 시장, 외환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어쨌든 어제 분위기만 사실 다시 보면은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주식시장의 출발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독일의 5월 제조업 수주가 4월에 비해서 2.8%나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그거보다 생각보다 오히려 훨씬 그러니까 전월보다 2.8%나 증가했다는 점에 굉장히 고무되면서 유로화가 이제 좀 반등을 시도를 많이 했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유로화 약세가 확실히 독일의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제 제조업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잠깐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한 유로화와 미국 주식시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후부터는 딱히 악재는 전혀 없었지만 다시금 이제 유럽의 재정 불안이 이제 계속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억누르고 있었고요. 특히 또 유로화를 사용하지도 않는 국가죠. 헝가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유로화는 이제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전일,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장중이 열렸을 때 그 저점보다 유로화는 조금 오른 상태로 끝난 수준이었고요. 1918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원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역여환율의 그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출발 상황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원화가 좀 유로화보다도 더 약한 상황을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출발 상황은 그 정도 부분을 일단 돌리고서 유로화와 거의 같은 수준의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그렇게 좀 유로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연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유로화와 연계돼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채권 시장은 어제 또다시 아주 큰 폭의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헝가리발 악재 때문에 금리가 급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채권 시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시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좀 커지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심화되면서 쉽게 이제 각국의 출구 전략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 들어서 며칠간,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약간 올랐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내릴 만한 여유도 생겼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유럽 위기로 인해서 각국의 출구 전략 시행 시기가 좀 늦춰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역시나 작용을 했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68%에서 3.60%로 하락을 하면서 8bp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불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채권을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급등 속에서 이제 주식을 2,700억 정도 가량 팔았고요. 채권을 이제 1,100억 정도 가량 팔면서 외국인들의 좀 이렇게 어떤 매매 패턴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했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35포인트에 개장해서 곧바로 플러스 반전을 시켰다가 다시금 지금 하락 반전된 코스피. 현재는 1632포인트 정도입니다. 외국인들도 일단은 지금 매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 듯도 보이는데요. 한 주간 정중심에 서 있고 이런 수요일장에서는요. 저희가 언제나 이진우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서 좀 큰 그림에서 증시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 고견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국내 증시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대신 여쭤보는 시간도 있었었는데 일단 뉴욕 증시는 또다시 반등에 실패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네.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체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그 마인드, 멘탈도 굉장히 취약하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한번 보내드린 그 다우지수 한번 일간 차트를 먼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참 기술적 분석 교과서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뉴욕 증시인데요. 네. 지난 4월 27일 저때 이제 S&P가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전날은 사실상 S&P가 그렇게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좀 이렇게 약세가 돌 만한 기술적인 어떤 변곡일이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장중 9%의 폭락을 보였던 그 다우 지수가 이후 반등에 한 일주일 나섰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그 9% 떨어졌던 그 레벨도 하회하는 흐름을 또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우상향 모습으로 이렇게 빨간색의 점선을 그어놓은 부분은 네. 최근 들어서의 한 2주 정도의 한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하는 저런 흐름은 이른바 기술적으로는 저게 주가가 오르자고 오르는 주가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추세 지속형 패턴인 깃발형 패턴이라고 하죠. 네. 저 패턴의 하단을 갖다가 이렇게 검은색 정도로까지 좀 연장을 한다면은 네. 오늘 내일 뭐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반발 매수의 유입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피보나치 타임존을 본다면 이번 주말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고비가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죠.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진짜 주식 들고 주말 넘기가 겁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번 그 60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60분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결국 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는 장 막판에 밀린다는 것이죠. 네. 작년 특히 하순 그리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장중에 계속 이렇게 밀리던 그 주가가 막판에 누군가 그렇게 사면서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돌려 세우는데 성공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서 외국인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불과 몇 분 사이에 다시 지수가 마이너스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도 지수 선물에서도 팔고 있네요. 네. 아마 지금 외국인들 굉장히 좀 분주할 겁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은 왜 드리블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헛다리 짚기 하는 선수들 있죠. 네. 호날두 뭐 우리 이영표 선수도 그럽니다만 예. 이런 페인팅 모션이 좀 필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선은 뭐 워낙에 우리가 최근에 그저께 막혔던 그 레벨이 4월과 5월 중에 그 낙폭에 대한 61.8% 즉 조정 차원에서의 어떤 맥시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돈다는 것은 이 증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지금 강한 장을 기대하기에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스 증시는 뭐 거의 뭐 5.4% 어제 하루 빠졌는데요. 네. 차트는 못 보여드립니다만 거의 뭐 붕괴 양상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무슨 뭐 비철금속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 유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현금화를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뭐 우리 증시가 잘 못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네. 제일 안전한 걸 좀 들고 있고 싶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외환시장 얘기를 좀 이제는 해볼까 해요. 어제는 네. 뭐 30원 이상이나 올라서 장중에 1240원도 뚫지 않았습니까? 일단 네, 그렇습니다. 뭐 환율 그리고 유로화 이걸 봐야 정말 우리 증시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우리 환율 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그래도 유로나 엔화 같은 국제적인 통화들에 비해서 평상시에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한번 움직이면 정신없게 움직이죠.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 저점 대비 벌써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우리 달러 환율은 오늘 레벨 뭐 얼추 한 12% 13% 정도 저점 대비 이제 좀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번 주간 차트 보여드리는 달러원 주간 차트를 일목균형표로 보내드렸습니다만 한번 보신다면은 2007년에 우리가 900원 깨자고 했던 저 무렵 그러고 나서 미국발 금융위기 오면서 1600원 근처까지 육박했던 환율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급격한 움직임이죠. 예.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일단 이 주간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 안에 진입했다는 거. 이 부분은 일단 이 기술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이 환율 당분간 쉽게 빠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름대 하단을 벗어나는 이렇게 빠른 어떤 하락을 급락세로의 다시 이게 환율 하락 쪽으로의 추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방향은 지금 정해졌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금년 들어서 환율 하락의 제일 큰 요인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 채권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간접 투자 자금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이 차익 실현이 되었건 손절매가 되었건 아니면 그들의 자금 사정이 쪼들려서 그렇건 간에 다시 빼들고 나간다면은 어쩔 수 없는 자금들인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이 아무래도 유럽 쪽에 지금 돈줄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해외 증시가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보인다는 것은 해외 펀드에 대해서 환 리스크를 해지해 놓았던 자산 운용사들이 또 그만큼 주가가 빠져서 줄어든 포트폴리오 규모만큼 네. 다시 매도 해지분을 대사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래저래 이렇게 환율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매수 요인이 많아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뭐 속도의 문제입니다. 너무 최근 들어서 급했고 오늘 44원에 개장했는 것이 지금 30원도 지금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오는 걸로 봐서는 네. 글쎄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뭐 공식적인 보도는 안 나옵니다만 당국이 조금 이렇게 환율 변동성과 너무 어수선한 시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액션에 나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은 어제의 급등 오늘의 강한 출발 이 가운데에는 조금 투기적인 매수세도 좀 가세하다가 지금 스탑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가 짐작이 되어지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요약하자면은 그동안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1200 아래에서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가 얼추 1185 정도는 가겠네 네,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흐름 당분간은 1200원 위에서 이렇게 좀 1200원대 환율에 익숙해지셔야 되겠고 네. 뭐 여기서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참 이 시장은 참 고약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좀 뭐 움직여 봐야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 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레벨 자체가 네. 주가든 환율이든 네. 손쓸 수 없는 레벨에 가 있다는 것이 참 이 고약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건데요. 네. 너무 아래쪽으로 길게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원래 깜짝 놀라셨던 그 레벨보다 네. 그 상황보다 조금 호전되었을 때 좀 기회가 주어질 때 조금 어떤 전사적인 고민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계속해서 뭐 제 시황도 좀 이렇게 잘 짜쳐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지금 뭐 한 1640 정도에 와 있는 우리 코스피 보면서 오늘장 혹은 뭐 최근에 내가 본 우리 주식시장의 모습은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이런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하신다면요. 뭐 닭갈비네요. 닭갈비요? 네, 계륵이라고 하죠. 네. 뭐 삼국지에도 뭐 조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 뭐 손도 더럽히게 되고 하는데요. 네. 고민하시고 이렇게 막 마음 쓰시는 거에 비해서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 네. 그래서 어떤 대박을 쫓기보다는요. 어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가끔 시장은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로 인식하시고 늘 좋을 수는 없다는 거 네.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닭갈비 안 먹으면 계속 굶게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더 푸짐한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쉬는 것도 투자요. 쉬는 것도 버는 길이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리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한다면은 세상의 금리가 그 수준인데 어떻게 뭐 주식을 하건 뭘 하건 환거래를 하건 뭘 해서 20-30%를 갖다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네. 비현실적인 어떤 얘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계륵이다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장과 함께 주식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 번만 보죠. 다시 상승 반전했네요. 3포인트 올라서 1641포인트. 오늘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주고 있네요. 프로그램 쪽도 오늘은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 콜옵션까지 모두 다 하방 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